오늘은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네요. 빗소리 듣는 것도 좋긴 하죠. 장맛비다운 비가 드디어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포트폴리오 관련된 질문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미국장 연속 이틀 연속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유럽장이 플러스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장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선물은 뭐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하지는 않고 있긴 한데 그 강도가 약해서 상황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장은 플러스로 시작했습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죠. 중국장은 아직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이 계속 시진핑이 잘못된 발톱을 너무 빨리 꺼냈어요. 이빨을 빨리 보여가지고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상황을 계속 보일 것 같아요. 여하튼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아니고 이 차트. 예,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고요. 주봉 차트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 석유, 그 다음에 노란색이 금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고동색, 이게 구리예요. 이게 구리. 그런데 사실 원자재 중에서 경기 사이클을 가장 잘 반영하는 원자재가 두 개가 그게 석유하고 구리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반영하는데,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업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금속 제품으로 경기 사이클을 상당히 잘 반영을 하거든요. 유가는 현재, 이 유가죠, 이거 검은색. 이 유가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제대로 그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보이는데, 구리는 정확하게 반영을 하면서 지금 경기 수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를 보면.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밀고 올라갔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초반부에 상당히 밀고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봤는데, 일봉으로 보면 미국 갔다 오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나 봅니다. 이게 제가 이걸 DXY로 쳤는데, 이게 장이 끝나고 나면 DX로 바꿔야 되거든요. 선물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일본어로 바꾸면.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금값이 여기 2000달러 넘어서 올라간 뒤에 한 번 더 좀 치다가 지금 최근에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금값은 사실 상당 부분 많이 흘러 내려갔었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금값이 1100달러 때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이 이전에는 1700달러, 1800달러를 넘어갔었는데, 이게 1100달러까지 내려서 충분히 하락한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게 고점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게 덴버 골드, 이게 denvergold.org에 나오는 사이트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금값, 이 금값인데, 금값을 장기 차트, 인플레이션 적용한 장기 차트, 이게 인플레이션 적용한 금값의 장기 차트입니다. 이게 히스토리 차트고, 2012년도 그때 화폐 가치로 맞춰서 좀 대충을 해보면, 이 보시면 이게 연두색, 이 연두색이 노멀 가격,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금값이고요. 이 검은색이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금값이거든요. 물론 최근 추이를 보면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상당 부분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 이제 급격히 올라왔던 이 부분을 노이즈라고 제거해 보면 이게 상단 부분이거든요. 2011년도에 여기 상단 언저리에서 붕괴됐었고요. 최근에 올라갔다가 다시 상단 언저리에서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내려온 정도가 사실은 충분히 내려오진 않았어요. 금값이 인플레이션 적용한 가치 배수가. 그래서 금값이 지금 매집하는 게 안전한 가격대냐? 얘도 안전한 가격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명목상 가격으로 놓고 봐도 지금 한 10% 조금 더 내려왔죠. 1700이니까 10% 조금 더 내려왔는데, 이게 그렇게 충분히 조정받았다고 인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금값을 한번 잘못 사면, 이 검은색이 연두색 명목이죠. 한번 잘못 사면, 정점에서 잘못 잡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 보시면 1981년도 한 1월께 11월 이렇게 요때 금값을 잡은, 이 금값이 다시 돌파하는데 여기까지 움직였거든요. 2006, 7년 때까지 있었으니까 거의 뭐 한 26, 7년 정도를 그 가격에 못 파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금은 충분히 내려가기 전에 전 상황인 지금 매집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기 사이클 국면에서 다시 경기 수축이 발생하면 미국은 QE를 다시,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QE를 다시 진행하려고 하게 될 거예요. 물론 QE를 진행할지 안 할지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금리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 주면 4%를 넘어가는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오면 QE를 진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QE를 대규모로 진행할 때 항상 기축통화의 위험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값이 영향을 받거든요. 반등하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긴 하지만 그나마 경기 수축 국면에서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금값이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작동하는 이슈가 바로 그겁니다. QE 작동할 때, QE가 대규모로 집행될 때. 근데 금리가 상당 부분 올라간 상황에서 경기 수축을 맞이하게 되면 연준은 QE를 진행하지 않고 금리 조정만으로 어쩌면 이번 경기 사이클의 바닥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금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모른다는 점, 기준금리가. 두 번째는 너무 상당 부분에 아직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안 받았다는 점. 이 이유 때문에 금을 매집하는 거는 지금은 권고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이를 보면 약간 움직임이 유가가 지금 오늘 굉장히 세차게 빠르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95달러가 깨졌습니다. 유가가. 여기 보시면 95달러 언저리까지 내려왔다가 94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했어요. WTI 지수가. 예, 이전까지는 구리 정도가 세차게 내려오면서 경기 수축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유가가 그거에 대응하면서 직전에 저점을 뚫고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실제로 유가가 그렇게 러시아 유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밑에 있는 게 이게 우랄 러시아 석유 가격이고요. 요게 브렌트유거든요. 이 두 차이가 있죠. 이 갭은 여기 보시면 네, 이 정도. 초반부에 급격히 갭이 벌어졌다가 최근은 갭이 더 이상은 내려가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최근 보도를 보여드렸죠. 이란이 중국에다가 좀 더 싼 가격에 석유를 팔려고 한다고. 러시아가 막 계속 중국에다 밀어 넣으니까 이란이 석유 가격을 깎아가지고 더 밀어 넣으려고 한다는 기사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수축이나 조금 마카오 봉쇄 얘기도 나왔죠. 보시면 마카오 봉쇄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이 작동하고 있는 유가를 하락으로 내리거나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세차게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혼재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경기 수축을 야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경기 수축을 야기하는 것 때문에 다시 에너지가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간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외줄타기를 드린 게 있는데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 푸틴의 행동입니다. 푸틴이 점차 유럽 쪽에 천연가스의 공급을 줄이고 있다거나 혹은 석유 송유관 공급을 막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액션이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보기를 지금 계속 해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병력 자원들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그 소멸된 병력 자원을 메꾸기 위해서 전시동원령을 내리지는 못하고요. 특수작전이라 그래서 아름아름 그냥 구인 광고, 그러니까 직업 군인들 구직 광고를 내면서 군인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계속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계속 반영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국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을 이런 경험을 예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움이 90년대 이미 경험했었으니까 그렇게 먼 옛날 얘기는 아니고 다른 국가들은 70년대 경험 이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통은 사실 서방 쪽이 더 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쥐어짜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재된 상황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결과적으로는 푸틴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사우디에 가가지고 미국의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증산을 요구하긴 할 건데 무기 협상 얘기도 나오고 증산 여력이 있다 없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확 손바닥 두집듯 가격을 확 밑으로 밀어내릴 수 있을 만큼의 묘수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기 수축에 대한 압박이 거세면 거세질수록 유가가 내려오는 강도가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위험성은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겠죠. 다만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추가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래로 세차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밤에 CPI 지수가 나오면 CPI 지수가 나온 뒤에 변동성을 일단 보이고 나서 다시 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약간 산으로 갔는데 금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치가 너무 많이 조정을 받지 않았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QE 작동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금을 투자하는 건 사실 지금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채권 쪽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채권 쪽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 채권 순서대로 바닥부터 기준금리 EFFR,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라색이 아닌데 이거 짙은 파란색인데, 남색인데 지금 여기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뒤로는 데이터가 없거든요. 2000년대부터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뒤로 보면 디스카운트 레이스를, 아니 타겟 레이스를 봐야 되는데, 그건 뭐 그냥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시고요. 3년 국채 수익률하고, 이게 빨간 게 3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 연두색? 요게 이제 2년 국채 수익률, 그 다음에 보라색이 10년 국채 수익률, 그 다음에 요게 파란색이 하늘색, 파란색, 요게 이제 15년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얘를 보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내려서 올라갔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많이 높을 때 여기다 데이터를 하나 안 넣네요. CPI 지수가 지금 8%대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8, 9% 지금 막 찍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CPI 지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강도가 더 계속 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수렴이 여기서 끝나는 건지 추세적으로 더 위로 밀려 올라갈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데요. 통상적으로는 예전 패턴을 보면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있죠. 보라색. 얘가 경기 수축 국면 정점으로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는, 이게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랫방향으로 움직여서 내려오는 패턴들을 보이는데, 문제는 최근 국채 10년 수익률을 보면 약간 내려오는 궤도가 보이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건지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건지를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윗단에서 일정 부분 움직인다면, 이게 잘 보시면, 자, 이걸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사실 위험자산 회피 현상을 10년 국채 수익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국채 가격들이 다 내려옵니다, 보시면. 몰려가지고, 정점에.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단기 채권, 한 3년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있죠, 아직. 그러니까 전체가 전부 다 위험 회피 현상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수축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완벽하게 경기 수축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는 찍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물론 이 단기 금리는 3개월 국채 수익률은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늦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기 수축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커지면, 이 단기 국채도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아래로 가격을 밀어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가 나온 것 중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걸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뭐라고? 내년도 중반쯤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년도 중반쯤 되면 전체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아랫방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약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국채로 잘못 들어가면 얘가 지금 추세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올라가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수익률이,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수익률에 채권 투자의 매력도가 그러면 있느냐? 제 생각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어중간한 상황에 있는 게 사실 채권입니다. 그건 금값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중간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을 타진하기가 아주 모호합니다. 그런데 금값은 QE를 대규모로 작동했을 때 무엇인가 작동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조정은 어중간하게 돼 있고, QE를 작동할 때 그때 약간 반대적으로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 가격이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준에서 요번에 QT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기준금리를 잔뜩 올려놓고, 그러면 그때는 QE 진행을 추가적으로 안 하고 단순히 기준금리 조정만 가지고도 한다면, 금값은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그렇게 약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못 튀겠죠. 근데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어중간한 상황입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매집하는 게 과연 좋겠느냐. 근데 PB분들한테는 그 얘기는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PB는 사실 금리 상품 계속 팔아야 되니까 어떤 걸 선택할지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국채로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가격보다는 낮은 수준까지 금리가 떨어질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강도가 있거든요. 일정 수준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가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향후에 얘도 일정 부분 내려올 건데 최소한 이거보다는 아랫단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많은 뭐 한 8, 90%는 당연히 지금 땅보다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사서 중앙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국채를 팔기 전까지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손실률이 마이너스를 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다시 플러스로 터닝해서 국채 ETF나 이런 것들을 매도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존재한다. 이 개념을 가지고 국채를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타이밍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국채 투자 타이밍이 정확한 타이밍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국채로 투자해야 될 시기는 올 가을, 겨울, 뭐 11월, 12월 뭐 요원절에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름께나 이런 것들 상황이 자유롭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매장이나 이런 쪽에서 완전 봉쇄를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 결과적으로는 추워지기 때문에 문을 닫고 다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활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코로나 팬데믹이 또다시 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일정 부분의 봉쇄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식당에서 뭐 몇 명 이상 못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이제 삐걱삐걱 버티고 있던 그런 경제가 약간 흐물흐물 아랫방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방에서 지금 러시아 석유 가격을 일정 부분에서 캡을 씌워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뭐 40달러에서 60달러 언저리 막 이런 얘기들을 해대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 액션을 취할 때 러시아가 푸틴이 뺑 돌아가지고 석유 수출을 급감시키면 유가가 급등할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급등하고 경기 수축으로 몰려가면서 수요가 급락하게 될 거니까 그런 시점에서 유가는 다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내려갔다 반등을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주식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반기 한 10월 언저리 전후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전에 푸틴이 난리를 치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세차게 뭐 10% 20% 더 빠지겠느냐, 저는 그런 트리거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도대체 환율은 어떠냐? 이거 환율인데요. 이게 코로나 난리쳤던 때거든요. 그럼 이제 코로나 저희도 코로나 난리쳤던 때더니 가장 많이 올라갔던 이 코로나 난리쳤던 때로 한번 데이터를 몰아볼게요. 이렇게 딱 그 시점으로 몰아놓고 보면 이 연두색이 어디냐면 캐나다입니다. 여기 캐나다예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이 요게 영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실버, 이게 스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예요. 그리고 여기 하늘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원달러 환율. 이 빨간색이 유로화예요. 우리 통상적으로 유로화는 거꾸로 타국 통화 표시법을 하는데 여기는 자국 통화 표시법을 바뀌었습니다. 방향성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 정도가 우리나라 가치가 떨어지는 데 거의 비슷해요. 얘가 엔화입니다. 엔화는 상대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이 방향성이 지금 전환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상승량도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한데 얘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일은 만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글로벌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이거든요. 이게 캐나다죠. 캐나다 보시면 1.5까지 갔습니다. 미국이 현재 1.75죠. 캐나다 환율이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초록색 있죠, 이거 연두색, 이게 캐나다예요. 직전 고점보다는 훨씬 더 낮으니까 이 시기보다는 캐나다 달러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우위에 있는 거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환율이 달러 가치가 요 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검은색이 영국이잖아요. 영국도 예전에 급등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영국을 보면 영국은 어느 정도까지 내렸냐, 영국이 여기 보시면 여기 영국이거든요. 영국 보시면 얘는 1.25까지 올라왔어요. 얘도 상당히 좀 밀려 올리면서 올라왔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럽이죠. 유럽 제로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6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2016년도 같은데 그 이후로 금리를 인상하지 못했어요. 계속. 그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 상당히 다른 영역보다 스위스나 영국이나 혹은 캐나다보다 더 많이 밀려 올라간 걸 보이죠. 그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는데 왜 밀어 올라갔느냐? 우리나라는 이머징 시장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진국 시장 환율을 지금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머징 시장으로 넣어놨는데 그나마 금리를 올려서 환율이 방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선진국은 일본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단기 채권 수익률은 0%, 장기 채권 수익률은 10%, 마이너스 10%로 조율하면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타겟 채권 수익률을 가지고 조작하거든요. 얘네는 기준금리 조정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예 안 돼, 기준금리 조작이. 그래서 이걸로 하고 있는데 전혀 줄이고 있질 않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아니,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기준금리 때 있다가 이거를 올렸어요. 한꺼번에. 여기 보시면 0.75, 마이너스 0.75에서 마이너스 0.25를 올렸거든요. 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수준까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 일본보다는 덜하고 일본 아예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미 말씀드렸던 나홀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되니까 거기에 반응하면서 달러 인덱스를 가치는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ECB도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을 인상하는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영국이나 이런 캐나다나 이런 쪽도 미국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 그 상승 강도는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마저 더 살아서 좀 더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이 추세가 강력하게 더 계속 위쪽으로만 밀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장기 차트를 보면 위기시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자 보시면 여기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이 2008년도잖아요. 2008년도 이전에 2007년도부터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서 여기는 비교하기 좀 애매모호하겠네. 하여튼 경기 수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요 시기에 달러 인덱스 가격이 못 올라오고 있죠. 예. 그러다가 갑자기 급등했는데 이건 위험 자산 회피 현상으로 급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자산으로 투자가 몰리면서. 하지만 경기 사이클 그 뒤에 몰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것들을 거치죠. 지금도 경기 수축 국면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적도 있지만 거기 플러스 안전자산 선호도로 미국 쪽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경기 수축 국면이 되면 세책에 내리 빠질 때 이게 어느 쪽으로 더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많이 자금이 이탈해서 미국 쪽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세책이 아래로 내리 곤두박질을 찍지 않는 이상에는 아랫방향으로 다시 환율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거든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보면 아래로 내려갔죠. 초반부에는. 달러 인덱스 내려갔다가 급등합니다. 확 튀어요.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도 올라가죠. 그랬다가 다시 이탈해서 내려오죠. 달러 인덱스 가격이 떨어지죠. 이것처럼 지금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하나는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도 올라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한 이탈 자산들이 미국으로 이제 쏠려 들어가면서 그것도 이제 몰리고 있는데 경기 수축으로 가게 되고 그게 해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추세적으로 아래로 내려올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과 맞물려서 약간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이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살짝 내리고 아니면 다시 위로 튀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계속 밟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리를 하면 달러 자산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환율이 달러 환율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봐도 일정한 부분의 상단을 지금 뚫고 올라갔거든요. 얘가 과거에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수년 그러니까 이게 2003년도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IT 버블 때 있죠. IT 버블 수준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IT 버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10달러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저도 좀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해요. 근데 지금 110달러까지 올라가거나 이러면 110달러 넘었을 것 같은데 차트로 보면 잠깐만요. 120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가면 향후로도 1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계속 방향성을 보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 베이스 자산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지금 매력적이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좀 복잡한 문제가 여러 가지 머릿속에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막 뺑뺑뺑 돌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가치가 지금 현재 달러 들고 있으면 계속 좋겠느냐 추세적으로 그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우리나라 환율을 들고 있는 사람 원달러 우리나라 원화를 들고 있는 사람이 향후에 이 원화보다 지금 현재 달러 베이스로 들고 있는 그러니까 1달러에 지금 현재 뭐 1,300원 이렇게 넘어 있잖아요. 얘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팔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경기 수축이 세차게 온 건 아니고요. 경기 수축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경기 수축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때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발생할 때 한번 세차게 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반기에 경기 수축의 가능성이 조금씩 뭐 진다는 둥,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들면서, 그래서 뭐 소프트 랜딩을 할 거라는 둥, 이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다시 경기 수축을 할 때 세차게 한번 더 튀어서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도대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럼 지금 엔화를 사거나, 아니 지금 달러를 사거나, 혹은 지금 뭐 그 금을 사거나, 혹은 지금 채권을 샀을 때, 현금을 들고 있다가 채권을 샀을 때 그걸 가지고 도대체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는 매력적인 자산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 생각은 지금 현금이 장땡입니다. 지금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가격이 충분히 조정받은 것을 매집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포트폴리오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고, 이 지난번에 전문가 제레미 시겔인가요? 그 전문가 그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 금값이 연절이 올 초에 왔을 때 인플레이션 압력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금이 가장 선호되는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레미 시겔은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금값이 그 추세적인 상승 강도를 보이기보단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내가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작년 하반기에 제가 한 9월달 10월달부터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빠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수축할 수 있을 거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그때 진짜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미래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너무 센 상황, 세게 올라간 것들 혹은 세게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지양, 항상 그쪽으로 갈 것이라는 건 지향이 아니고 지향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달러 인덱스도 포함됩니다. 달러 인덱스도. 그럼 구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구리나 원자재 ETF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경기 수축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원자재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등의 강도는 낮을 거라는 거예요. 반등했다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반등한다 하더라도 반등의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블 딥이나 이런 상황으로 추세적으로 하락을 더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을 사러 가는 건 매력적이지 않은 가격 조정에 향후에 뭐 대규모 QE 집행이나 이런 걸로 달러 인덱스가 아래로 급락해서 큰 폭으로 뭐 떨어져서 난리를 치겠느냐, 그것도 아닐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연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 중에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주택시장 있잖아요. 주택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차트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인데 서로 다른 차트지만 연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이거 잘못돼 이렇게 왔네. 자, 이렇게 비슷한 시기로 와야 되니까 잘 보시면, 자, 위에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노란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그러니까 한 가구 주택 팔린 숫자예요. 그러니까 신규 한 가구 주택 팔린 숫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얘도 잘못했네요. 뒷부분으로 왔네. 이렇게 당겨야 됩니다. 앞부분으로 알아 있어요. 이렇게. 예. 잘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죠. 예. 예. 전년 동기 대비 주택 판매가 줄면, 예. 그 다음에 착공수도 줄어요. 주택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 밑에 보면 이게 파란 게 착공이거든요. 착공이고 밑에 거는 쌓이는 거예요. 팔려고 내는 주택이 되는 거죠. 이게 누적적으로 늘어나는데, 최근 보시면 팔려고 내는 주택들은 늘어나고 있고, 그죠? 신규로 팔려고 쌓여 있는 주택입니다. 신규 주택. 그런데 실제로 팔리는 거 확 줄어들었죠.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팔린 게 줄으니까, 전년동기 대비 주니까 팔릴 애들이 잔뜩 쌓이는 거예요. 지금 주택시장에.
가격은 아직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투자 심리나 그 건축업자들 심리나 이런 것들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아래로 내려갈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어느 시점에 내려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 가격의 상승 강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불안정성을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가 수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두 번째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차입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내년에 경기 수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리를 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장땡입니다. 일단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 대안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PB분들이 지금 현재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없다라면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게 달러 베이스 자산인데, 달러 베이스 자산을 선택해서 그걸 보유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정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다가 조정 시점에 다시 매집해서 들어가는 이런 패턴인데, 그게 큰 이익을 내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중간에 내년에 실제로 경기 수축이 발생해서 주식시장이나 모든 자산시장이 바닥을 칠 때 그 시점에 팔 때는 지금 달러 베이스 자산을 들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지금 산 것보다는 환율상 유리한 관점에서 팔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인 게, 국채를 현재 매집한다고 해서 과연 국채가 상당히 좋은 매력도를 가지고 이익을 내겠느냐?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채를 매집해 놓으면, 미 달러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집해 놓으면 나중에 지금보다는 수익률이 낮은, 그러니까 채권 가격으로는 더 높은 시장에 팔 수 있는 시기는 언제든지 올 것이다. 그렇게 포트폴리오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예를 들면 현금을 들고 있다가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갈 때, 그때 좀 더 싼 것들 중에 좋은 것들, 주식시장에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걸 매집하는 것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첨언을 더 드리면,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해외 투자를 할 때 그 달러를 가지고 SPX나 QQQ 이런 걸 사겠죠. 미국의 ETF를. 그런데 현재 시점에 원화 한 1,300달러, 1달러는 1,300원이 넘은 이 시점에 1달러를 사놓는 게 과연 좋겠느냐?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가가 폭락했으면, 그 주가가 폭락했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 환전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1달러를 환전해서 SPY나 QQQ ETF를 사야 될 겁니다, 아마.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면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0월, 11월, 12월 이 시기를 얘기 드리는 이유가, 그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주식 포지션을 줄이고 달러 베이스 자산을 늘리고, 달러 베이스 자산을 늘릴 때 외화 예금을 하거나 혹은 그 미달러 국채를 사거나 이런 쪽으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내년도에 경기 수축으로 붕괴가 되면 그때 달러 자산을 원화로 환전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매집하거나 혹은 그때 이제 미국 달러 자산을 매입하거나,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을 매입하거나 이런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고 현재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아주 정리를 단순히 하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건 위험 자산을 계속 줄이려고 하는 액션만 하고 있고 다른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른 추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10월, 11월, 12월 요때쯤에 됐을 때 그 시점에 달러 자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넘기는데, 주식 포트폴리오 달러 자산, 주식 달러 자산이 아니고 채권이나 혹은 외화예금 USD 달러 요 형태로 매집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매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년도에 경기 수축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그 베이스를 유지하고 있다가 실제로 경기 수축이 발생해서 주가가 세차게 한번 아래로 내리 꽂을 때 그 달러 베이스 자산을 원화로 환전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러 들어가거나 혹은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 주식을 그냥 그대로 사러 들어가거나, 이런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현재는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황하게 길어졌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